네,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뉴욕이어 통해서도 좀 자세하게 전해드렸었는데 인플레 감축법 IRA에 따른 최대 1,000만 원이죠. 우리 기준으로는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 폐지 소식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앞서서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이거를 지금 이제 이른바 에너지 정책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제 에너지 부분 차라로 이제 지명이 됐죠. 그 사람하고 같이 이거를 지금 만든 사람이 가스회사 컨티넨탈 리소스에서 창업자 이런 걸로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네. 머스크가 말하라고 해서 여러 날을 트럼프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 문제를 많이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도 좀 충격이 있지만 앞서 이마름 특파원이 지적했듯이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경쟁사가 또 불리할 걸로 그렇게 보고 여기 찬성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IRA 청정에너지 정책은 그럼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도 관심사인데. 전기차 부분은 네. 그렇고요. 이제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손질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 이미 이 보조금이 배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공화당 자기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도 이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임기 초반에 이제 자기가 만든 연구 감세 이게 종료가 되는데 그걸 연장하겠다고 대선 기간에도 이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을 이렇게 폐지하는 것도 그런 재원 확보 차원인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재정을 돈을 좀 효율화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부처도 이제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의회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민주당이 처리했을 때는 이른바 예산 조정 절차 이게 이제 합법적인 필리버스터를 이제 무력화시키고 해서 그때는 상원을 민주당이 갖고 있었죠. 이번에는 이제 공화당이 이제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공화당 쪽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 조정 절차를 해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 같다는 관측이고요. 그야말로 그대로 이제 되돌려주는 셈입니다. 우리 업체들 영향이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네. 사실 지금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상업용 전기차만 보조금 수혜 대상이 돼서 일반 경우는 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이걸 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미국의 공장 설립을 적극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보조금 이게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엄청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또 전해지는 소식 나오는 대로 정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가의 유명 투자자들이 잇따라 경고에 나섰다. 도취에 빠졌다. 미국 증시가 이런 표현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석인가요? 니케이가 쭉 전했는데요. 네. 넬슨 펠츠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해온 행동주의 투자자인데 이 사람이 그저께 CNBC 이벤트에 나와서 트럼프가 재정하고 이민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하지만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에 따른 도취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오래가지 않을 걸로 자기 본다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CIO도 트럼프 경제 정책이 리플레를 촉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따라서 채권 시장 쇼크가 증시 상승세를 상쇄할 수 있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산운용사 누빈 CIO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주가가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은 밸류를 고려하면은 투자자들이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오른 올해 한 해 동안 미국 증시가 오른 걸 보면 간밤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폭은 상당히 좀 미미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오른 데에 대한 특히 트럼프 랠리라고 해서 이 선거 영향을 받은 데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나오고 있는 거네요. 이거 관련해서 네. 팩트셋이 네. 집계를 했는데 S&P 지수 예상 주가 수익률 한 22배 정도. 이게 지난 20년 평균치보다 한 40%가량 높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데이비드 아이논, 이 사람도 주가가 꽤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도
지금 주식을 사면은 나중에 내가 그때 참 잘 샀어 그런 얘기는 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조금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시장에는 언제나 긍정론자와 맞습니다. 비관론자가 이렇게 있게 마련인데요. 비관론자들 사이에서는 내년 중반쯤에 미국의 버블이 폭발한다, 뭐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균형 있게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인구 절벽이라는 책을 쓴 헨리 덴트 이 사람이 그저께 폭스 뉴스하고 회견을 했는데요. 내년 중반쯤 되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때는 트럼프도 어떻게 못할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버블은 결코 좋게 끝나는 법이 없고 극단적인 버블이 연착륙을 하는 거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그런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자기는 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얘기했는지 내년 상황 사실 버블이라는 얘기는 올해도 그럼요. 내내 좀 조정의 빌미가 주어질 때마다 이거 버블이 좀 터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은 시장에 계속해서 좀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내년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또? 이 사람 얘기는 내년이면은 트럼프가 폭락을 초래하지 않고 버블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거다. 그러면서 하지만 역사상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내년 중반에 모든 버블이 터질 수 있다.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최근에 버블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심각하고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충격도 더 클 거라고 했습니다. 네. 트럼프의 정책이 오히려 부추길 수도 있고 이게 버블 붕괴를 막긴 어렵다 논리는 뭐 그런 거네요. 그리고 이제 훨씬 네. 더 앞으로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옛날 코로나 때 불경기를 맞닥뜨리는 그때 이제 부실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뭐 재정이라든가 유동성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유도된 거라는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특히 그 전 세계 GDP보다 한 5배 빠르게 미국의 민간 부채 한 630조 달러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기를 연준도 이런 감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자칫 이거를 까면은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알고도 털어놓지 못하는 거라는 게 이 사람 주장입니다.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좀 두려워지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또 덧붙인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경기 순환적인 침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침체가 시작되면 매우 끔찍한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이 힘들 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타이타닉에 모두가 올라타면 지금 이제 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제 승객들이. 그렇게 되면은 가라앉을 거다. 지금이 자기는 그렇다고 본다. 근데 이 사람은 지난 6월에도요. 내년 초중반에 뉴욕 증시가 대폭락할 거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네. 뭐 말씀드렸지만 맞추는 경우가 그렇게 네, 반반이고 올해 내내도 버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증시는 뭐 상승세를 좀 이어왔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있다. 양쪽의 의견을 좀 균형적으로 들어보실 필요는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됐는데 여기에 투자은행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동안에도 월가 저승사자로 불려왔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상원 은행주택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공화당은 닉 스콧이라는 사람이 됐고요. 이 사람은 이제 훨씬 월가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이 사람은 아주 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주 엄합니다. 이제 선출되고 나서 성명을 냈습니다. 본인이 맡은 새 역할이 주택 가격을 낮추고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모펀드의 탐욕과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레드 스윕이 현실화가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맞물리겠습니다. 네, 공화당이 뭐 백악관, 상원 모두 정확해서 이제 월가 쪽에서는 이제 이거 이제 우리한테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해서 기대가 많았는데 이제 복병이 생긴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상원은행에서 이제 새로 이제 청문회를 하면은 뭐 제이미 다이먼, 뭐 그다음에 브라이언 모이니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올 텐데 이제 아마 워런이 아마 간단치가 않을 거라는 전망이고요. 네. 제이미 다이먼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뭐 장관 얘기도 많았었는데 네. 지금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 좀 지금 전해줬죠. 워런 월가 관측은 그
주요 투자은행 그 최고 경영자 보수 문제, 네. 그다음에 은행 수수료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동안에도 이미 이런 걸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파월의 긴축 기조 상당히 좀 비판해 왔고 뭐 한때는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가 뜨는데 이것도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련 입법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질 거다. 물론 하지만 지금 뭐 상원은 이제 공화당이 이제 가져왔죠. 네. 일단 좌우지간 복병이 등장을 한 겁니다. 월가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쪽에서도 분석이 좀 있다고요? 네, 반대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입법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2기를 준비하면서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뭐 주된 화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 쪽으로도 역으로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되는 걸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 나오는데 미국 재계에서 트럼프 관세 대비 가격 인상 카드를 벌써부터 만지 시작한다 이런 얘기 있네요. 그 대부분의 기업들은 트럼프가 진짜 공약대로 하는지를 좀 지켜보고 하려는 움직임인데 반해서 일부 기업들은 우리 좀 선제 먼저 움직이겠다는 그런 조짐을 보인다는 게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입니다. 네. 이를테면 오토존 자동차 부품 회사죠. 그다음에 콜롬비아 이거는 이제 스포츠웨어 회사고요. 그다음에 스탠리 블랙앤테커 이제 공구 기업들이죠. 이런데 그 CEO나 그 CIO들이 지금 뭐 거의 트럼프 공약 그 관세 공약은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세 부과를 매우 우려하고 있고 이걸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겠다. 이게 골자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보겠다라는 건데 일부 기업들이 이렇게 만지작거린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오토존 그 CEO 같은 경우는 그 실적 발표하면서요. 그 관세 정책이 지난 몇 년 오락가락했다. 네. 하지만 관세를 올리게 되면 소비자한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그 관세 인상에 앞서서 가격을 올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 충격이 대부분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관세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 생산해 오던 것을 멕시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기업들이 좀 고민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말씀드린 그 스탠리 브래건테커 네. CEO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고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던 거를 멕시코 같은 데로 옮기는 문제도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일기 때도 2018년부터 그 중국에 대해서 한 25% 평균 관세가 적용이 됐다는 점을 또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상기시켰습니다. 네. 먼저 확인을 진짜로 하는지 정책을 좀 확인을 하고 올리려는 기업들, 뭐 엘프 뷰티 뭐 이런 데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이제 네. 그 화장품 관계 기업인데 일단 추이를 보겠다. 가격을 올리기에 앞서서 트럼프가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정책이 내년 이후까지 그 전반적인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내년에 트럼프 2기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예상하는 것들이 정말 어떻게 맞아떨어져 가는지 아니면 예상 외로 전개되는 부분이 있는지 벌써부터 좀 궁금해지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픈 AI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 북미 국가들이 부상하는 중국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AI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다. 블룸버그 쪽 보도입니다. 그저께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여기 이제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죠. 주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오픈 AI 관계자가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미국들로 네. 해서 이렇게 AI 동맹을 만드는 게 어떠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거를 중동까지 이렇게 해서 글로벌적으로 확산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자 하면서 뭐 인재 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급망 같은 거 그리고 특히 이제 AI 쪽에 아시다시피 전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거를 그 동맹국들이 전력 인프라를 확대해서 생산하게 해서 그거를 미국이 사주자. 그렇게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다. 그런 그 이제 제의를 내놨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트럼프 당선 직후에 이런 게 나왔다는 시점도 주목이 됩니다. 일단은 북미 AI 동맹을 결성하고 나서 향후에는 중동국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그림인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청사진을 제시를 하면서 원전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원전 건설 그
허가를 신속하게 주는 부분. 이거는 네. 이제 앞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다음에 원자로 재가동도 쉽게 하는 이른바 AI 경제 구역을 만들자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해군이 그 핵추진 잠수함이 그 소형 원자로를 이제 갖고 있는데 그 노하우도 쓰도록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픈 AI 쪽 얘기가 AI를 통해서 미국 산업을 혁신하고 아메리칸 드림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성장 창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민주적인 가치로 만들어낸 AI를 최대한 동맹들이 공유해서 중국을 옥죄자는 겁니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외신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AI 제안이 트럼프 당선 직후에 나온 점이 주목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면요. 이란과 미국 간의 마찰 완화가 필요하다. 이란 외무장관이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의도일까요? 어제 내각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하고 미국 사이에 매우 근본적이고 해결할 수 없는 견해차가 있지만 거기 따르는 비용과 긴장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에 항상 소통 채널이 있었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덧붙이기를 바이든 행정부가 가자 레바논 휴전을 하겠다고 몇 번 반복적으로 밝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이거는 위선이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실현시킬 역량이 없었다는 얘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미국 당국이 내놓는 성명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미국의 행동이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네. 그저께는 X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네. 외무장관이. 그러면서 트럼프 집권 일기 때 이른바 최대 압박 우리를 해가지고 그때 뭐 이란 핵 합의도 깨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최대 압박 1.0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최대 실패를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최대 압박 2.0을 시도하면은 결국 최대 패배 2.0만 초래할 거다.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모두를 위한 최대 지혜를 시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또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책 전후로 이란 핵 프로그램을 좀 비교해 보면 알 수 그렇죠. 있을 것이다. 일기 때 그렇게 네. 뭐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해가지고 그 결과가 뭐냐. 당신들한테 이득될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물론 이란은 핵 무기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제 거듭 강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잘 비교해보고 지혜롭게 대응하라는 권고를 한 겁니다. 관련된 얘기 좀 이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방점은 네. 대화하자는 겁니다. 대화하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테헤란에 우리 시각으로 어제 도착했다고 하는데 지도부하고 잇따라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죠? 올해 네. 이제 두 번째로 갔는데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첫 방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가서 뭐 그 이란 핵 그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외무장관 뭐 대통령까지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자들한테 지금 트럼프 2기 집권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문제가 더 꼬일 수 있는데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겨냥해서 절대로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 손을 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들 이번 만남에서 뭐가 있을까요? 그 이란 외무장관도 그로시 만나고 나서요. 네.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서 NPT 가입국이고 그래서 아예 국제 원자력 기구하고 아주 완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얘기를 통해서 견해차를 해소할 수 있지만 압박, 협박 속에서는 그런 게 안 하겠다고 손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그로시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절대로 우리가 핵무기를 추진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란 율법도 그렇고 최고 지도자도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손을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트럼프 2기가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사실 고심이 깊어지는 나라들이 뭐 많지만 그중에 한 나라가 또 우크라이나일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을 하고 나서 군사 원조를 만약에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 있다. 이게 보고서 내용이라고요? 영국 더 타임스가 그저께 우크라이나가 관영 군사분야 싱크탱크가 이제 자기네 국방부에 제출한 거를 이제 입수를 해서 네.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곧 공개를 할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조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홍보전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면은 더 타임스 보도는 우크라이나가 맘만 먹으면 몇 달 안에 그 나가사키 과거에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급의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강조를 한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개발이 될 거라는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뭐 네. 우크라이나는 그 옛 소련 때 그 상당량의 그 원자 폭탄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미국 옛 소련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련 해체되고 나서 이제 그게 다 회수가 됐죠. 그 대신 이제 자기들이 안보, 미국하고 뭐 러시아 같은 데서 이제 안보를 보장하는 조건의 그런 조약을 해서 이제 포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아직도 그 원자로가 한 9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보는 거는 플루토늄 양이 지금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맘만 먹으면은 전술 핵무기를 뭐 몇백 개까지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노하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시점에서 이제 이런 보고서를 슬그머니 던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에 이제 이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불허될 경우에는 핵무기가 필요해진다 이런 점을 트럼프에게 밝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트럼프 네. 정권 인수팀에서 그런 걸 슬그머니 버텼었죠. 그 현 전선에서 이제 러시아한테 일부 양보하고 영토를 그다음에 이제 이 나토 가입을 한 뭐 최소 20년 유예하는 식의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지 젤렌스키가 대선 전에 트럼프한테 만약에 나토 가입을 승인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무기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그 얘기를 했다는 걸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NPT에서 뭐 탈퇴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크라이나 의무부는 여기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는데 일단 지금 이 앞으로의 그 휴전 협상이라든가 종전 협상을 앞두고 이렇게 우크라이나 쪽에서 뭔가 좀 카드를 좀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영국 매체죠. 가디언이 X, 이 트위터, 이 X에 대한 컨텐츠 게시를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지금 영국 그 가디언 같은 경우는 X에 그 80여 개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 팔로워도 한 2,700만 명 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미국 대선을 잘 지켜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X라는 게 이제는 완전히 유해한 그 컨텐츠만 나오는 플랫폼이 돼서 공식 계정을 쓰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그 대신 기자들은 취재할 때 이걸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스페인 매체도 또 오늘 새벽에 보니까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더 이상은 X 계정에 보니까 유해한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자기들은 공식 계정으로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유해하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 있을까요? 그 아주 미국 선거 때 보니까 네. 그런 그 너무 극우적인 그런 극우 음모론이라든가 인종주의 이런 컨텐츠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표현의 자유로서의 그런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머스크가 즉각 또 반발했습니다. 가디언이 극히 불쾌한 선전기계다.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우리 한동안 얘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 네옴시티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최고 경영자 전격 교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 네옴시티 보면서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거다. 뭐 5천억 달러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뭐 인프레라든가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사우디도 지금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문책성으로 해서 이제 CEO도 갈아치웠고요. 그다음에 또 그 보도를 보면요, 로이터 보도인데요. 네. 그 워낙 지금 그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축소하고 좀 이런 그 우선 건설 순위를 좀 바꿨다는 겁니다. 보면은 사우디는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했고 2035년 월드컵을 하는데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부터 우선 하는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한 모양입니다. 네. 이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의 44배 넓이죠. 그다음에 특히 더 라인이라는 거는 수소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만 해서 170km의 그 유리 도시 만든다는데 자면 뭐 처음부터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요. 네. 지금 뭐 조금 삐거덕거리고 지금 해서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야드 가서 AI 정상회담 갔을 때도 보니까 이 디테일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뭔가 크게 한번 그 탈석유 2030 비전의 일환으로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데 돈이 근본적으로는 문제인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옴시티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